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제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 550여 명이 지금 삭발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먼저 좀 정리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조 변호사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19일 어제 오후에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는 2,000명, 경찰 추산으로는 1,300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네.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그 삶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살해하면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하거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제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책임이 전적으로 이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네. 24시간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이를 위해서 활동 서비스 지원, 소득 보장,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등의 보장을 요구한 건데요. 어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555명이 집단 삭발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날 삭발식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윤종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는 이제 이 시위를 하는 것이 네. 당장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지면 자녀 혼자 이 세상에 지원 없이 내동그라지는데, 부모와 형제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무리한 요구냐며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날 집회에는 장애인 인권 향상에 관심을 보였던 국회의원들도 동참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두고 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비대면으로 연대 발언을 했고요. 네. 시각장애를 가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제 직접 무대에 올라서 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네. 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24시간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해 달라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것은 장애인의 자립 또 탈시설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인지 지금 인수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장애인 정책에서 이 부분은 있는지 좀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정 교수님께서 먼저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에 장애인들이라던가 산불 피해자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 너무 각계각층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게 많은 것이 해소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인수위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그렇죠.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탈시설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도와준다. 그리고 이웃사회가 배려해준다. 혹은 시설로 간다. 이런 패러다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장애가 장애인 걸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즉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과제를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이 24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 주요 국정과제에 있어서 로드맵에 들어가기에 주요 과제를 좀 선정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수위가 100대 국정과제, 몇 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면 네.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삭발까지 하게 된 것은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이것을 시기적으로 주요 국정과제로 넣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발표가 돼야 사실은
예산 인력 정책이 이제 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절실함이 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어려운 과제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책을 수립을 한다고 해도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 정책은 사실상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지가 인수위 측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삭발식 단체 삭발 같은 그런 운동이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2018년 4월에도 209명의 발달 장애인들 관련한 사람들이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면서 이런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해 9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발달장애인이 이제 의미 있게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가 그 시위 이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용 대상도 이제 제한적이고 그 서비스 이용 시간도 굉장히 이제 주간에 한정돼 있고 또 짧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면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원 서비스 시간이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 평생케어 종합 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이 사회에 정착을 하고 부모나 이웃의 도움이 아닌 국가가 발달장애인도 한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별 무리가 없도록 좀 보장을 해달라는 건데 이게 사실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예산의 문제가 시급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함께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좀 책정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있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주간에 주로 낮 시간에 그리고 활동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 다른 걸 받으면 또 다른 것이 삭감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18년이면 지금 4년 전에 마련이 된 건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이게 다른 정책들보다는 좀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금 아주 다른 정책을 중요시하면서 이 정책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소외감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부 정책은 지금 빨리 막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위와 국회가 어느 이슈에 집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우리 사회 양극화라든가 장애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찬반이 첨예한 사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 이런 사안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인수위 차원에서는 장애인 특히 장애인 자립과 탈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국정과제에 넣어서 이것이 장애인들이 매년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과제에 선정이 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도 차근차근 되도록 하는 주요 과제 선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행정의 경우를 제가 좀 나눠서 보자면 보건복지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당선이 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세우던가 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하고 별개로 정책적으로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 경우에는 지금 장혜영 의원도 계속 주장을 했고 한데 탈시설 지원법이라든가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이 법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법안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 의원도 했었고 지난해에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다 보면 이게 주요 국정과제가 아니고 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들이 얼마나 존재할지도 또 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시기에서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장애인들의 희망은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위 차원, 행정 차원, 국회 차원에서 지금 뭐에 집중하는가를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다 둘 것인가. 또 한 가지 뉴스가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 더 점검을 해보자면 서울시가 2024년까지
지금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고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이걸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동권 시위 등 뭐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게 이제 반영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기사가 눈에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내놓은 지금 계획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현재 63.6%인 인력사 1동선 확보율이 이제 2년 내 100%로 맞출 예정이라고 하고 네. 또 그 휠체어가 오르기 편한 그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도입률이 74.8%인데 2025년까지 이제 100%로 끌어올린다라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2년 내, 5년 내에 100%가 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내용이고 최근 이동권 문제라든지 이런 운동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고도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 정권, 지난 서울시에서도 이미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새롭게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져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또 약속을 했지만 안 지켰던 거군요. 이때까지 못 지킨 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다시 한번 챙기겠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 5% 65세 이상에서는 뭐 15.3%가 등록 장애인이다. 지금 뭐 어쩌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숫자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또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현장도 가고 해서 의지를 밝혔어요. 네. 근데 이게 선거를 앞둔 그냥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려면은 말 그대로 이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특히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선언적 약속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지켜진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번에 시위에 내고된 배경에는 계속 약속이 어겨진 것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시단위에서는 장애인 대상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으니까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이런 걸 많이 단체장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료화도 좋습니다만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야 장애인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무료지만 탈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저상버스 도입을 놓고 이게 또 지자체 예산으로 하냐 또 국토교통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냐 항상 시끄러운데 제가 인수위를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 차원의 예산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 개별의 약속도 중요합니다마는 국정과제 차원에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느냐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내세웠는데 네.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동권 문제, 뭐 보건복지 문제, 고용 문제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 브리핑에 대해서도 전장현 측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약속은 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이 이 브리핑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보니 전장현 측에서는 자신들이 시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렇죠.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추상적인 답변만 들어서는 더 이상 이거를 또 이게 언제 지켜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다리기만 하셔야 되는 하고 거죠. 뭐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제 또 21일 내일부터죠. 오전 7시부터 다시 한번 그 지하철 시위를 시행한다라고 또 오늘 다시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그동안에 국회와 정부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함에 있어서 그 실행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약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선언적인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기도 하고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볼게요. 여가부가 지금 5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지금 양성평등 실태조사. 이거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 인식의 변화, 지금 현실의 변화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정 교수님께서는 좀 내용을 좀 들여다봐 주시죠. 예, 우리나라 양성평등 기본법 10조에 따라서 이런 조사를 5년 내 한 번씩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 양성평등 수준, 가족 가치관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올해 발표된 내용은 2016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2016년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와 비교해볼 필요가 지금은 있군요. 어떤지가 비교가 될 수 있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예전과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2016년만 해도 42.1%가 가족 생계는 남성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지만 네. 이번 조사에서는 29.9%만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가 이제 남성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 있다라는 것이 5년 전에는 53.8%였는데 네. 지금은 17.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일부 어른들이 쓰는 말이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자녀 키운다. 네. 즉 남성은 생계 부양하고 여성은 자녀 양육이라는 성 고정관념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할 수 내려갔네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직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직업 군인, 경찰은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이므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4.7%에서 18.3%로 줄었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고정관념의 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간호사, 보육교사잖아요. 네. 이건 또 여성의 직업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의 직업이 남성에 적합하지 않은 인식도 46.5%에서 15.2%로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것이라든가 직종에 대한 고정관념은 많이 약화됐는데 여전히 강한 것이 뭐냐? 독박 육아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인식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현실을 살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네. 가사와 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맞벌이인 경우에도 여성의 65.5%, 남성의 59.1%가 아내가 주로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네. 지난해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전국 4,490만 가구에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네. 정말 확연하게 인식은 변화됐다라는 것은 느낄 수 있는데 현실은 이만큼 인식과 이 현실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 분께서 좀 보신 느낌을 좀 소감을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예. 인식은 지금 많이 이 조사를 보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실 상황은 여성이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일 텐데요. 일단 제가 의미 있게 본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하나는 좀 좋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네. 일단 좋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예. 그런 점은 참 이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이제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라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 30대 여성이 70% 이상으로 동의를 했고요. 네.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31.5%, 20대의 경우에는 29.2%만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사회가 여성한테 불평등하다라는 것이 여성들은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20대 남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예.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참 우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거군요. 갭이 너무 예. 크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죠. 그 성별 뭐 갈라치기냐, 뭐 젠더 갈라치기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고 이게 점점 그러니까 극대화가 더 극대화가 되면 될수록 이게 사회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조사에서도 이런 인식 자체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다른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하나가 되고요. 네.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된 조사는 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런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경우가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모두 다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6년에는 82.1%였는데요. 네. 이번에 매우 심각하다 아니면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7%입니다. 올라갔군요. 이거는 여성과 남성에서 모두
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번에 수치가 더 올라왔고요. 또 온라인상 벌어지는 어떤 성적 대상화의 경우에도 83.2%, 뭐 83.1%가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폭력이나 범죄는 심각해졌다는 것은 모두 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에는 인식을 모두 다 하고 동의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형사사건 되든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이런 인식 수준이 반영된 우리가 법감정과 어느 정도 법감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정 교수님께서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이 돌봄, 육아를 비롯한 돌봄의 문제를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비판이 일었냐면 여성들이 당연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들이 돌봄도 잘하고 일도 잘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성이 말 그대로 슈퍼우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아니다. 돌봄은 함께하는 영역이니까 그런 식의 방법이 일부 필요하지만 남성들도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인식의 변화, 성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현실의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거 좀 빨리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뉴스픽 오늘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